부마국 고려와 충렬왕. 고려가 몽골에 자진 항복을 하기까지. 1231년 몽골의 침략을 받은 고려의 무신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30여 년간 농성을 한다. 하지만 고려는 점차 한계점을 깨닫고 왕실은 무신정권 몰래 원나라와 강화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본토가 초토화되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무신정권에게 빼앗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몽골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몽골의 강화 조건도 크게 완화되었다. 고려왕이 직접 와서 항복하라. 무신정권의 수장이 육지로 나와서 항복하라. 고려 태자가 몽골에 들어와 항복하면 된다. 이렇게 점점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 여기엔 이런 이유가 있었다. 당시 몽골은 남송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접전이 오고 가던 도중에 몽케 칸이 원정 중에 병사하고 만다. 때문에 몽골 황실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고, 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 다툼이 발생했다. 이때 황제 쟁탈전에 나선 이들이 몽케의 동생들인 쿠빌라이와 에릭 부케였는데, 두 세력 간의 전력이 비슷했기 때문에 싸움은 치열했고 4년간의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었던지라 몽골의 강화 조건은 점점 더 완화되었던 것이다. 고려왕 고종, 오, 태자만 보내면 된다고. 그리하여 고려는 9일 원종이 되는 태자 왕식을 몽골로 보내는데, 이때 태자는 쿠빌라이와 에릭 부케 중 누구를 만나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한다. 어디에 붙을꼬? 결국 그는 쿠빌라이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고려에게 뜻밖에도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준다. 고려가 몽골의 부마국이 되기까지. 치열한 각 한 자리 다툼을 치르고 있던 쿠빌라이에게 고려 태자의 방문은 대외적으로 자신이 몽골 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 있었기에 쿠빌라이는 기뻐서 이렇게 과장을 했다. 고려는 1만 리나 되는 커다란 나라잖아. 옛날에 당태종도 물먹였던 나라가 고려 아니겠음?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입조를 해주니 기분 좋다. 이후 쿠빌라이는 동생 에릭 부케를 제압하고 각한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국호를 원으로 명명하니 그가 바로 원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쿠빌라이 칸 원세조다. 각한이 된 쿠빌라이는 고려의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강화는 고려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 고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음. 복식이나 풍속도 고려의 것을 그대로 쓰도록 해주겠음. 이는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다른 나라들에게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던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그러던 중 왕이 죽자 쿠빌라이 칸은 고려 태자를 왕으로 정식 책봉하고 고려로 돌려보냈다. 그가 바로 후일 고려의 원종이다. 이런 자신감에 원종은 원나라에 제안을 하나 한다. 폐하, 고려 세자와 원고주 간에 혼약을 맺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종 입장에서는 원황실과의 혼인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원제국 내에서 고려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속셈이었다. 원나라도 고려를 부마국으로 두면 계속 이용해먹기 수월해질 거라는 계산이 있었다. 동상이몽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원은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허허, 그래, 좋아. 이로써 원종의 아들 충렬왕과
쿠빌라의 딸 제국공주가 결혼하는데, 이를 두고 고려가 원나라 공주의 남편 나라가 되었다 하여 흔히 부마국이라 불리게 되었다. 부마는 왕이나 황제의 사위를 말한다. 15살 몽골 공주와 혼인한 40세 충렬왕. 쿠빌라이의 딸과 혼인하기 위해 원나라로 간 충렬왕은 곧 아버지 원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고려로 왕위 계승을 위해 귀국하는데, 귀국할 때 변발에 몽골 옷차림을 하고 왔다. 충렬왕, 에헴. 때문에 백성들 중에는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상해. 임금님께서 오랑캐가 되셨네. 그러나 정작 충렬왕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되려 고려 신하들에게도 변발과 몽골 옷차림을 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뭐 니들도 깎어. 헤헤, 깎으니까 시원하고 좋은데요. 한편 충렬왕은 이미 왕비와 세자로 내정된 장성한 자식이 있었는데, 어린 몽골 공주가 들어왔으니 왕비와 세자는 을지에 예성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충렬왕과 제국공주 사이 관계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때문에 고려 왕실에는 늘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제국공주... 하지만 제국공주는 영민하고 재주가 많은 인물이어서 불편한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정사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리하여 낙후된 고려에 상업을 일으켜 인삼무역을 주도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 멀리 아랍과 러시아까지 고려 물건이 팔리게 된다. 또 피폐한 민심을 우려해 충렬왕에게 정사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간청하기도 했다. 그 정사 말고. 그리고 다른 정사에도 관심을 가져 충렬왕 사이에 아들을 하나 보았으니 그가 바로 충선왕이다. 충렬왕은 명군일까 암군일까? 충렬왕은 참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여러 면에서 조선시대 고종과 비슷한 면이 많다. 두 왕 모두 자주 독립을 원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왕권 강화 목적이었지 민생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고종이 커피, 양과자, 양식을 즐기던 서양 덕후였다면, 충렬왕은 변발, 호복, 몽골 풍속을 즐기던 몽골 덕후였다. 고종이 서양의 자원을 수탈해가게 했다면, 충렬왕은 몽골의 공료와 물품을 징발해 가도록 했다. 고종과 그 일족들이 매관, 매직 등으로 사리사욕을 채웠다면, 충렬왕과 그 일족은 응방을 통해 사리사욕을 챙겼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고종과 충렬왕 모두 외세의 내정 간섭을 몹시도 싫어했다. 이런 이유로 혹시 명군이 아닐까? 라는 이상한 떡밥에 낚일 수도 있는 임금들이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충렬왕은 몽골의 일본 원정을 적극 도왔고, 그걸 빌미로 고려의 자주권을 하나씩 되찾았으니 다루가치라는 내정을 간섭하던 관리가 없어지게 되었고, 여몽 전쟁 중 끌려간 고려 백성들을 상당수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면면을 보자면 충렬왕은 분명 고종보다는 괜찮은 인물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었을 뿐, 충렬왕 시절 민생은 수탈로 피폐해졌고 많은 농민들이 유랑민으로 전락한다.